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제 사연을 보내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마음이 오락가락하네요. 저도 이곳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겪은 일이 너무 가혹한 이야기라서 더 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저도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일을 겪게 되니 아직도 기억을 하다 보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아직까지 자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직도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더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적어보려고 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행복하거나 감동적인 스토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사연을 적어내는 저도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릇된 욕심을 가진 분들은 그 생각을 접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저도 후회되는 일들이었고 저를 바보 같다 욕하셔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 누군가의 일이라 생각하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을 한 사이였어요. 젊은 시절 어려운 시기에 만나서 함께 노력해온 저희 부부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노력만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워 저희도 첫 신혼집은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었죠. 혼수라고 할 것도 없었고 살림이 펴질 않아 둘이 간장 한 중지 떠놓고 밥을 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궁핍한 살림에 지친다던 남편은 아내와 자식에게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며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던 남편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 자기 사업을 일구었고 끝까지 노력해서 작은 중소기업을 차리게 되었네요. 그땐 정말 기반도 하나도 없고 여윳돈도 없어서 힘들었을 텐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힘든 길을 묵묵히 가족을 위해 걸어와준 남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고생 끝에 성공한 남편 덕분에 제 인생에도 드디어 빛이 들었어요. 저희는 여유가 생긴 형편으로 어린 외동딸 하나를 기르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때만큼 행복했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말 걱정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저희는 고생도 해볼 만큼 하며 자수성가한 케이스였지만 하나뿐인 딸아이에게만큼은 늘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바 보였던 남편은 성공한 뒤로도 자기에게는 인색할 만큼 짠돌이처럼 굴었으면서 딸아이에게는 뭐든 아까운 줄 모르고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미술에 재능이 있어 보이던 딸을 천재처럼 여기며 적극 밀어주었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명선이가 그린 그림 좀 봐봐. 꼭 화가가 그린 것 같지 않아? 어린애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나? 아무래도 우리 명선이 미술 공부시켜야겠어. 자식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 그래야 빛을 보고 꿈을 이루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명선이 하고 싶은 건 꼭 시켜줄 거야. 그렇게 말했던 남편의 바람대로 어린 딸아이는 미술학원에 다니며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라서 마냥 좋게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딸아이는 소질이 있어 보였고 부모라면 자식의 재능을 위해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싼 돈이 드는 미술 재료도 아낌없이 지원하며 아이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아이도 미술 배우는 게 좋은지 게으름 한번 피는 일 없이 미술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그림을 배우게 되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화가의 꿈을 키우며 그림을 배우고 남편은 그런 딸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가족들을 위해 살림을 일구며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잘 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쉬움 없었고 가정은 화목하며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죠. 누가 봐도 안정적인 삶을 그리고 있던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식구들이 큰 시련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IMF에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며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줄줄이 문을 닫는 연쇄부도 사태에 먹이사슬의 제일 아래에 있던 저희 남편의 작은 회사 역시 그 일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을 수 없었던 남편의 회사 역시
부도로 문을 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잘 굴러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고 그로 인한 금전 피해는 무지막지했습니다. 있던 돈을 다 끌어다가 겨우 급한 불을 끄게 되었지만 아직 다 갚지 못한 빚이 잔뜩 남아 있었고 저희는 결국 개인으로는 갚기 어려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몇 년 안에 금방 갚을 수 있을 돈이었는데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저희보다 급한 상황에 직원들 월급을 주게 되니 어쩔 방법이 없었네요. 저희에게 남은 빚은 거의 대부분 가까운 지인들이나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야 당장 갚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분들이 남편을 믿어주신 덕분에 저희는 천천히 돈을 갚아드릴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IMF 때문에 큰 타격을 입으셨고 당장 돈 10,000원이 아쉬운 상황이셨는데도 그동안 성실했던 남편의 행실을 보시고 빚을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저희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소송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고마운 분들 덕분에 저희는 겨우 숨통을 트이게 되었고 수중에 있던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얻어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낼 곳을 겨우 구하게 된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매일 일용직 일자리를 다니며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힘긴 시기라 일용직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못하는 날이면 저는 집에서 열심히 부업을 하곤 했어요. 그땐 당장 생활비와 빚, 그리고 아이의 학원비까지 한 푼이 아쉬운 시기라 도저히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모님, 사장님 소리 들으며 자수성가했다 뿌듯해했던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속상했지만 아직 한참 커야 할 자식을 보며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무척 힘들었지만 저희는 이제 사춘기에 돌입하여 한창 예민한 딸아이 걱정이 더 심했어요. 아직 다 크지 않은 아이가 그동안 누릴 만큼 누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방도 없이 부모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되일지 저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너무 착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진 부모가 학원비는커녕 급식비도 제때 내주지 못하는데도 아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변한 집안 상황에 짜증 정도는 이해할 텐데 딸아이는 저희 앞에서 애써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럽고 미안해서 다른 것은 못해주더라도 명선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미술 공부만은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죠. 명선아, 아빠가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명선이 너 미술 배우는 건 어떻게든 계속 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자.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나 이제 미술 안 해도 되고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면 돼요. 미술은 학원비도 그렇지만 재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배운다고 해도 미대 가서 드는 돈이 얼만데. 나 여태 원 없이 그림 그린 걸로 그냥 만족하고 이제 그만둘게. 괜히 나 때문에 엄마 아빠 더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지금 엄마 아빠 걱정할 때야? 너 아직 아이야. 부모 사정 생각할 필요 없이 너 미래를 위해서 더 욕심 부려도 돼. 미술학원을 계속 보내줄 테니까 아빠 말대로 계속 해보자. 저희는 어떻게든 아이의 꿈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자기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희 모르게 철이 든 딸아이는 저희의 제안을 거절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그림을 좋아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림이 지겨워졌다며 공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착하고 일찍 철이 들어버렸는지 저는 그런 딸아이가 차라리 때를 쓰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고집도 호락호락하지 않았기에 결국 딸아이는 계속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비싼 재료들을 마구 사주지는 못했지만 딸은 장인이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계속 그림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부모의 지원에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인지 밤새 미술학원에서 지내다시피 하며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는 듯 했습니다. 사정은 어려워졌고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앞이 깜깜했지만
저희 부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원래 가진 채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잃어버린 것도 다시 노력해서 되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은 힘들고 피곤한 와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더 오랜 시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막노동 일을 하고도 저녁이면 대리운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일을 3, 4개씩 하고 다녔어요. 저도 일자리를 준다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주방 일에 설거지, 파출부 일까지 다니며 가족들을 위해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생각보다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던 그때에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닥치고 말았어요. 일을 몇 개씩이나 하며 바쁘게 살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던 새벽길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남편과 함께라면 잘 이겨낼 수 있다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런 제 기둥이었던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네요. 울고불고 하느라 어떻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옆에는 아직 한참은 부모의 손이 필요한 딸이 있었고 남편과 딸을 위해서도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 없이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야 했고 저는 남은 딸아이를 보며 다시 힘을 내보려 노력했습니다. 딸아이 역시 제게 힘을 보태주고 싶은 건지 공부도 그림도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 역시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엄마인 제가 가만히 슬퍼만 잊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도 세상을 떠나 남편 곁에 가는 그날까지는 남편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서 딸아이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힘든 가정 형편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도 딸은 열심히 하며 명문미술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딸아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제가 잘 알기에 딸의 합격 소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남편의 사고보상금으로 겨우 학비를 마련하고 없는 살림에도 저는 대학 새내기가 된 딸의 새 옷을 사주며 딸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텐데 이 행복한 순간을 저 혼자 지켜보게 되어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네요. 미대에 들어간 딸 역시 매일 수업을 즐겁게 들으며 몇 년 만에 행복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저도 이제 딸아이가 대학생활 잘하면서 좋은 대학 졸업해서 꿈을 이루고 어른이 되어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며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주제에 그런 꿈을 꾼 게 잘못이었는지 남편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던 딸아이는 미대를 다니며 과제와 공부의 시간을 쫓기면서 늘 바쁘게 살았죠. 매일 야간 작업을 한다며 학교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었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며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저는 아이가 바쁜 것이 학교 생활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에게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고 그제서야 딸이 저 몰래 일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딸아이는 아마 어려운 우리 집 형편에 미대를 다니는 것이 죄스러웠는지 재료비 정도는 자기가 벌어보겠다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미대생이 할 만한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고 벽화 작업이나 미술학원 강사를 조금씩 하면서 더욱 바쁘게 지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그날도 알바 자리를 구해 저 몰래 일을 나갔고 늦은 새벽까지 혼자 벽화 작업을 하다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 장비에 팔이 깔려 팔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옆에 누가 있기라도 했으면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얻어 큰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인건비 좀 아끼겠다고 20살 어린 여학생에게 독박을 씌운 나쁜 어른 때문에 제 아이는 무거운 기계에 팔이 깔려 결국 한참 뒤에서야 발견이 되었고 그 사이 눌려있던 팔 한쪽이 괴사하여 결국 한쪽 팔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딸아이가 학교에 있는 줄만 알았던 저는 뒤늦게 알게 된 딸아이의 사고 소식에 기절할 듯 했습니다. 급히 딸아이를 수술시키고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내가 모자라서 내 딸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자책하고 또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딸의 얼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아이를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아이가 팔을 잃고 말았으니 그 인생은 모두 끝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았죠. 결국 딸아이는 미술을 포기하기로 결심했고 엄마인 저는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저도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 명선이는 저보다 강한 아이였어요. 한참 더 살아온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누가 봐도 좌절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딸아이는 제 걱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 내 잘못이지. 나는 엄마가 자책하는 게 싫어. 나 미술은 포기했지만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지켜봐줘.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던 딸아이는 미술사학으로 전과를 하며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부모였지만 오히려 딸에게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연속되는 불행에도 좌절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딸아이였어요.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행동도 불편함의 연속이었지만 딸은 늘 밝은 모습으로 학교를 다녔고 결국에는 그 노력에 보답을 받듯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내내 밝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던 딸을 좋게 봐주신 교수님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다닐 수 있었어요.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청년 실업의 문제로 인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자신의 갈 길과 취업을 결정낸 딸아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그것도 불편한 몸으로 남들보다 몇 배나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말이죠. 조금씩 제 품을 벗어나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딸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바쁘다며 정신없이 출근을 하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짓고 있었죠. 마음 같아서야 백년만년 딸아이를 제 품에 두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남자 만났으면 싶었습니다. 저렇게도 훌륭하게 자라준 딸아이에게 좋은 남편만 있다면 정말 완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바람을 알기라도 하는지 딸아이는 입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일 관련으로 미술관에 다니다 전시를 보고 있던 남자와 인연이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딸은 그 후에도 제가 퇴근을 하고 오면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저를 잡아놓고는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으로 한참을 떠드는 딸의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딸아이에게 말을 듣다 보면 과거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연애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우리 명선이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처음 평범한 회사원이나 미술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남자친구의 직업은 의사였기 때문이죠. 아직 자기들끼리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 결혼이라도 한다면 아직까지 빚에 허덕이는 우리 집 상황으로 너무 많은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아이가 어디에 내놓더라도 그 누구보다 빛나는 아이였지만 불편한 몸을 시댁 식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어요. 더군다나 의사 직업을 가진 아들을 둔 집안에서 형편이 어려운 우리 집을 보며 만족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 반대에 부딪힌 딸아이가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딸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행복해하는 딸을 보면서 저 또한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앞으로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채 안 되었을 무렵 딸이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제발 우리 딸의 결혼이 아무런 잡음 없이 진행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딸이 결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이가 될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어 집을 치우고 몇 번을 치워보았지만 궁핍한 모습은 숨겨지지 않았어요.
결국 있는 모습 그대로 예비 사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라는 제 선입견 때문인지 첫인상이 차갑다라고 느낀 것과 달리 사위와 대화를 할수록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딸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얼마 만나지도 않은 남자가 대뜸 따님과 결혼을 하고 싶다며 찾아온 것도 걱정되실 거고, 또 몸이 불편한 딸 고생이나 시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 있습니다. 따님, 명선이 행복하게 살게 해줄 자신이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아온 명선이 더는 고생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장모님. 명선이 제가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고생만 하면서 자라온 딸의 행복을 부탁해야 할 판에 먼저 자신 있게 명선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말을 해주는 사이가 고마웠습니다. 목소리에 묻어나는 사이의 자신 있는 모습에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제 걱정까지 사이는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누추한 집이라 밖에서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들 귀한 손님이라 정성스럽게 내 손으로 밥 한 술 먹여야 할 것 같아서 없는 솜씨지만 차려봤어요. 나름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먹고 부족하면 말하고 맛이 이상하면 바로 말해줘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될 만큼 진수성찬인데요. 전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손이 많이 가서 자주 먹지 못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죠. 이 정도면 제 어린 시절 살던 집에 비해서 대궐이고요. 그래요? 아무리 봐도 고생 하나 없이 자라온 사람 같은데 직업도 의사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완전 개천용입니다. 개천용이요. 흔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시는 그 바로 저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 상황이 말도 못하게 가난했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찢어질 듯이 가난한 집이 바로 저희 집 사정이었어요. 그 못사는 산동네에 끝자락에 있었으니 말 다 했죠. 그래도 그 시절에 맑은 공기 마시고 그 높은 곳에서 밑에까지 매일을 걸어다녀서 그런지 공부할 때 중요한 체력이 받쳐졌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의사도 되었고요. 저도 없는 형편에서 자랐으니 너무 낮춰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명선이 살아왔던 이야기만 들어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제 경험으로 비춰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고맙고,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명순이 신입 보내는데 많이 망설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집안도 비슷비슷해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이 너무 모자란 것 같아 혹시 시댁에 미움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했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연애 때부터 명선이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오히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서 살아온 명선이나 부모님께서 대단하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나 명선이 양가 부모님들께서 키워주시며 받은 게 있는데 도움받으면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결혼식에 드는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부담 가지 말아주세요. 힘든 상황에서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온 딸아이에게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위가 제 걱정을 덜어주고 제 딸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 평생의 은인인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명선이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위가 조심스럽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명선이에게는 만남을 시작하면서 말했던 터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정리가 된 상황이라 저만 말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이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선이를 만나기 전에 한 이혼이고 아내 외도로 인해서 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혼한 지도 꽤 되었고 전부인과는 엮여 있는 것도 없고 감정 또한 정리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안 드셔서 반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이혼에 제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지금은 명선이 말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자신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제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의 치부를 먼저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는 점이 이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혼의 사유도 전 부인의 외도라 하였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사이의 모습에 믿음이 갔고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사이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죠. 사이의 말처럼 상견례에서 뵌 사돈들도 무척이나 정겹고 선한 모습이셨습니다. 저와 같이 자식의 성공을 당연시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이전의 삶을 이어가시며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잘 자라준 서로의 자식들을 칭찬하느라 상견례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죠.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결혼 준비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며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는 자리가 되었죠. 그렇게 딸 명선이는 제품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딸 명선이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행복한 미래만 있을 신부였어요. 저 또한 못난 부부를 만나 힘들게 살아왔을 딸이 더는 안 좋은 것을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식을 진행하며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홀로 있다 보니 명선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무척이나 보고 싶어졌어요. 딸 또한 홀로 있을 제가 걱정되었는지 자주 올라오라며 제게 기차표까지 끊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제 입장에서는 의사인 사이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사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해준 것 없는 제가 장모라는 이유로 신혼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기가 눈치가 보였죠. 바라는 것도 없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장모라는 사람이 해주는 것도 없이 고된 의사 일을 하고 집으로 온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에게는 갚아야 할 빚들이 많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받을 것이 없던 저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빚 또한 갚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빚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IMF 시절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를 닥달하지 않고 천천히 갚으라며 믿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 작은 방마저 구할 수 없었을 테고 딸아이의 공부마저 이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빚을 꼭 갚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해야 할 도리라고 느껴졌고 남편 또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들께서 기다려주어서 내 딸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마움도 표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전과 같이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쉬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일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빚을 모두 상환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딸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명절을 맞아 멀리서 찾아오겠다는 사위와 딸의 말에 거절을 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병원 일로 제대로 된 휴일도 없는 상황에 먼 거리까지 장시간 운전을 하고 올 사위가 걱정되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잘 살고 있는 사위와 딸에게 티끌 한 점이라도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칠 정도로 딸 명선이가 보고 싶었지만 그때는 항상 사진과 전화통화로 그리움을 달래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위와 딸도 점점 그 상황이 익숙해져 갔고 찾아오는 대신 안부 통화를 하며 생활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러한 행동들이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만 행복하면 저 또한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저는 남편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송금을 하며 말없이 기다려준 채권자분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전화를 돌려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넘게 처음으로 마음의 짐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기분에 제 마음속 눌려놓았던 감정들이 모두 튀어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딸 명선이를 무척이나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보고 싶음으로 얼굴만 살짝 보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고 평일 낮을 이용해 딸아이의 신혼집을
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첩에 적어놓은 딸아이의 주소로 한참을 헤매어 찾아가게 되었죠. 막상 문 앞에 서게 되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지만 자신의 시간을 뺏는 제가 귀찮지는 않을지, 혹시 그 사이 이사라도 간 것은 아닐지 한참을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딸 명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했던 그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자 저는 곧바로 배를 누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안쪽에서 들리던 명선이의 목소리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분명 안쪽에서 들린 소리는 제 딸의 목소리가 맞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계속해 배를 눌러보기도 하고 문을 두들겨보기도 했지만 안쪽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지를 않았죠. 일부러 저를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뒤돌아 그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못난 어미가 귀찮아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 따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딸의 결혼식 때처럼 저는 딸아이의 행복만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지, 안에 강도라도 들거나 초인종 소리에 나오다 다쳐 말을 못하고 문을 못 열어줄 수도 있었어요. 다시 문 앞으로 돌아간 저는 다시 한번 벨과 문을 두들겼고 여전히 답이 없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아이가 자주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었죠. 한 번에 문이 열렸고 저는 급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여러 번 현관에서 딸을 불러보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아마 평소에 저라면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문을 닫고 돌아갔을 텐데 너무 가장 최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곤 저도 모르게 다가서게 되었죠. 그렇게 딸의 사진을 한참 보면 저는 그제서야 집의 곳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장식들과 고급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집을 보니 딸아이가 걱정 없이 살고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되었어요. 한참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쪽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인가 싶어 급히 가보니 문이 닫혔어요. 아직 문은 잠기지 않은 것 같아 문을 여는 순간 딸아이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아이가 이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그마저 있던 한쪽 팔마저 보이지 않았죠. 명선아,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도대체 모습이 왜 이래? 언제 이렇게 된 거야? 딸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았지만 저를 외면한 채 울고만 있을 뿐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죠. 딸이 한쪽 팔마저 이런 모습을 보자 미칠 것만 같았던 저는 이성을 잃고 경찰서와 병원에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병원에 가자. 아니, 누가 이런 거야? 그래, 경찰서 먼저 가야 해. 엄마, 이러지 마요. 내가 미안해요. 엄마, 이러지 마요. 딸은 그런 저를 말렸고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게 되었어요. 그런 딸을 보며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딸아이가 저에게 울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행복하게 산다고 해놓고 이런 모습이라 엄마한테 도움 구할 생각도 안 했어.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 그 사람한테 완전히 속은 것 같다고. 그 사람 정상적인 의사 아니었어. 전 부인이랑 이혼한 것도 계속해서 의료사고 일어나고 소송 걸리니까 못 뱉어서 이혼한 거라고. 그리고 나랑 결혼한 것도 보험 사기로 나 이용해서 사망보험금 타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나도 이제서야 겨우 알았어. 엄마, 나 무서워. 나 좀 구해줘. 아마 제 딸이 아니었더라면 쉽사리 믿을 수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목숨을 앗아가는 계획을 하다니 정말 위험한 사람에게 잘못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사인은 연속된 의료사고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 딸을 골라 결혼을 하여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벌인 사고가 사이의 계획과 달리 실패되어 딸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하나 남은 팔마저 잃게 되었던 것이죠. 재차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심을 받을 것을 걱정한 사이는 양팔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딸을 집에 가두고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철저히 사이의 감시하에 통제가 되었던 탓에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딸아이의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곧장 경찰에서 신고를 하고 사이가 일을 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고 진료를 하는 방에 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 미친놈. 너 우리 딸을 죽이려고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이 돈에 미친 살인마야. 여러 말보다 딸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저는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깨어 그놈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하기 전 여러 간호사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죠. 나 이 살인마가 어떤 놈인지 알아? 내 딸을 죽여서 자기 의료사고 소송 빚 갚으려고 한 놈이라고. 너희들은 이런 사람 의사가 맞다고 생각해? 나 저놈에게 우리 딸이 겪은 고통 고스란히 갚아줘야 하니까. 경찰이 오기 전까지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벌인 탓에 그곳에 있던 환자들까지 우리 딸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나타난 서인은 또 거짓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착한 모습인 척을 하고 있었어요. 처벌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고가 나서 충격받으실 것 같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아내 모습을 보시곤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고 그런 소동을 벌이신 것 같습니다. 피해받은 것도 없고 저도 장모님을 처벌할 생각 없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서 풀어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참았어요. 제 손으로 피를 묻혀 딸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는 없었고 정당한 법의 판결을 받기로 기다린 거죠. 딸의 증언으로 사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원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놈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딸의 사고가 의도적이라고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참 허탈했습니다. 법이라면 약한 자를 위해서 있어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내놓은 증거와 심증들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아마 끝까지 착한 척을 한 사이의 모습도 모두 계산이 되었던 거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눈 돌아가기 전 직접적인 증거라도 더 많이 모아놓을 것을 후회에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인은 피해자인 우리에게 선심을 쓰듯 위자료를 주며 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다시 제 손으로 복수를 해보려고도 생각했지만 홀로 남겨질 명선을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어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딸의 모습을 비통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딸아이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되려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애써 저 또한 딸의 미소에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이혼 다음날 그런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어제 합의 이혼 당일 그놈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딸아이의 잃어버린 팔에 비하면 그놈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었지만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눈과 법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마저 속이지는 못한다라는 말을 믿게 되었죠. 딸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저보다 더 먼저 평소와 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팔을 모두 잃게 된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밝은 모습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힘든 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딸아이를 많이 위로해 주었고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어 하던 미술 관련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느낀 점이 많았던 저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 것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 딸아이와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는 그날까지 딸아이의 두 팔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